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8.15만이 방송 출연할 때마다 한 2년 됐는데 거기 있는 직원들한테 꼭꼭 물어요. 여기에 유명인들이 많이 출연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고급 정보를 접하는 사람 아니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야 된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느냐라고 물으니까 돈 번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 얘기를 들으면 어떻느냐라고 이제 최근에 들어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2021년 4월에도 제가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 뭐 K 교수, A 교수 등등 그죠? 8.15만이 출연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그,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8.15만이 직원들이죠. 근데 그때 다 중국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는 하지 말라 했는데 제가 4월경에 그때 미국에 투자하라고 하면서 그 다우존스 주식을 추천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지금도 안 당했어요. 그때와 비교하면 다우존스에 들어갔다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제가 한 얘기는 통했던 거죠. 근데 그때 8.15만이 출연한 사람들은 다 뭐 미국이 위험하다, 또 이제 끝났다, 3월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2021년 3월부터 지금 얘기하는 미국 문제 있다, 미국 큰일 날 거다, 미국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또한 그 화폐량을 가지고, 즉 통화량, 그것도 총통화도 아니에요. 경제학자들은 주로 보는 통화를 가지고 얘기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는 총통화인데 보는 통화를 많이 풀었으니까 물가가 오른다. 즉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 많죠. 그런데 지금 한국을 보면 2021년보다 2023년 지금 1월 말 기준으로 돈을 훨씬 더 많이 풀렸어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 내리잖아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지난해 초죠. 뭐 A 교수 등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한국은행하고 미국 연준이.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그리고 자산 가격이 폭등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가상자산은 가치가 있다. 왜? 발행 수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A 교수의 지금 주장이고, 5천만 원 할 때부터 2억 3억 간다고 얘기했는데 현 시점에서 뭐 거의 뭐 2만 3천 불도 요 근래에서는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가 문제일까요? 가정을 전제로 한 경제 이론을 배운 거예요. 뭐 A 교수도 마찬가지고 화폐 개념을 모른다라는 거죠. 기본이 없다. 기초 지식이 없으니까 환율 개념도 잘 모르고, 지금 K 교수 얘기하는 거 보면 환율의 개념 자체를 몰라요. 근본위 제도 시대에 통하는 이론을 가지고 종이화폐 시대에 갖다 억지로 깨 맞추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결국은 주변 지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기초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위 제도 화폐 이론과 종이화폐 제도 화폐 이론은 완전히 달라요. 근본위 제도 시대에는 금이 중심이에요. 금은 조금 가지고 화폐 공급량을 늘리면 그거는 당연히 화폐 가치 떨어져요. 그게 근본위 제도의 본질이니까요. 그런데 종이화폐 시대에는 조세 부담 능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현재 또는 미래의 조세에 기초해 가지고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죠. 그러니까 부채 상환 능력 내지는 조세 부담 능력이 중요해요. 금이
그 화폐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조세 부담 능력, 경기하고도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국가의 그 다음에 부채 상환 능력, 그건 또 재정 정책하고도 관련돼 있죠. 그런 거하고 관련돼서 있으니까 화폐를 결정하는, 즉 화폐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이 과거와 달라요. 그런데 뭐 K 교수 등 대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K 교수가 노출이 많이 되니까 자꾸 제가 예를 드는 것이지 그뿐만의 문제는 아니다. 2021년 총강 아니면 2020년 말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숭실대학 경제학 교수를 만나가지고 지금은 은퇴했을 거예요. 그분하고 얘기 과정에서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그 부동산이 폭등한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돈의 문제가 아닐 건데요 라고 했거든요. 차라리 돈하고 금리 두 개를 가지고 그 부동화 표시를 하면 금리가 더 클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23년도에 뭐 2022년 이후지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동산 무너져 버리잖아요. 결국 그 경제학 교수들이 본질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가격이 화폐 수량의 문제인지 또 금리의 문제인지 또 그것도 아니면 화폐 유통 속도의 문제인지 경제학 교수들은 대부분 보는 통화를 가지고 얘기해요.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통화는 총통화고 보는 통화가 증가하더라도 총통화 증가율은 국가마다 달라요. 부동산 올인 국가는 총통화량이 많아요. 일본처럼 그 보는 통화는 많아도 또 총통화는 보는 통화 대비 그래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총통화는 그 부동산 올인 국가에 많이 증가해요. 즉 물가에 영향을 주는 통화가 보는 통화가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통화가 보는 통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총통화이면서 금리이면서 또 외환시장이면서 우리나라 같은 전세 제도의 문제라는 거죠. 최근에 와서 지금 월세 내지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정부 정책도 무력화되어 버린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2021년까지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이용해가 집값을 올렸다면 지금은 전세 세입자들이 집주인을 이용해 가지고 집값 하락을 유도하는 동시에 자기가 가격이 떨어지면, 즉 세입자가 가격이 떨어지면 언젠가 그 집을 사겠다는 심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즉 심리의 문제이고 물리학의 문제예요. 힘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입자가 집주인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물리 현상이, 즉 우리 경제 환경이. 그리고 2021년까지 그러니까 2014년부터죠. 그때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세입자가 있다면 아마 그 주변에 월세 쪽으로 그 전화를 해라. 한 2년간만이라도 하면 집값 지금보다 또 20% 떨어져요. 정부 정책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학의 문제가 아니고요. 물리학의 문제이면서 심리학의 문제이라는 거죠. 힘의 논리라는 거죠. 주변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주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화폐 수량의 문제가 아니고 A 교수 맨날 화폐 수량을 가지고 가상자산 된다. 부동산 가격 계속 오른다 사라. 그래 놓고 최근에 와서 부동산 팔았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하고 행동이 다르고 실제 팔았다면 그러니까 이론이 부족한 사람이야. 결국은요. 기초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상자산도 뭐 5천만 원부터 2억 간다 3억 간다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버리고 부동산 가격도
거꾸로 가버렸죠.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논리를 폈는데 안 맞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풀어서 주가가 올랐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금리가 낮아져 가지고 주가가 올랐다라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더군다나 보는통화 중심이라면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그 지난해 10월 이후 그러니까 시장금리는 떨어진 거예요. 기준금리는 올랐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기준금리 중심으로 공부하면 필패하는 거예요.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그 채권 펀드를 한때 운영했죠. 그게 LTCM,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죠. 실패했잖아요. 러시아 국채 투자를 했는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환율을 몰랐다는 거죠. 일본 돈을 빌려가지고 러시아 국채 투자했는데 러시아가 디폴트를 나와버린 거죠. 그러면 러시아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그리고 일본 애행화 가치의 문제인데 그때 일본 경제는 잘 나갈 때란 말이죠. 그러면 일본 통화 가치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환율 변동폭이 금리 변동폭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죠. 왜? 주변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노벨상을 받았지만은 환율 결정 원리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자이기는 한데 환율을 모르는 그 80% 부족한 경제학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환율이 더 중요하니까요. 개방경제 시대에는 금리보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그때만 해도 수출 주도 산업 국가예요. 1998년 무렵이니까 가전제품 거의 80%가 일본산이에요. 그 무렵에는. 그러니까 일본이 세계를 무대로 장사하는 시대에 환율을 모르면 경제학자가 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무능한 경제학자라는 거죠. 노벨상을 받았지만 무능하다는 거죠. 뭐 역설적이긴 한데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왜 무능하다고 해야 하면 할 말은 없죠. 우리의 지식 사고에서는.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 보면 무능한 거죠. 왜냐면 환율도 모르고 일본 돈을 빌리가 러시아 국제 투자를 해? 그거는 실패할 확률 90%죠.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뭐 K 교수 등 대부분이죠. 2021년 뭐 3월 그것을로 2020년 10월부터예요. 원화같이 내려간다고. 그때 70원 80원 할 때 1000원 이하 간다고. 근데 그때부터 환율이 올라가지고 1400원까지 거의 약 한 40%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능하냐 아니 무능하냐 아니면 비관론자냐 낙관론자냐. 환율로 보면 그 사람은 낙관론자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또 주식시장이 된대요. 모순이잖아요. 우리나라 수출 주도의 국가인데 환율이 그 손익분기점이 여기까지 내려가 버리면 수출업체들 다 망가지잖아요. 그 논리적 모순이라는 거죠. 환율 관련 지식이 없고 환율과 주식시장의 상호작용 관계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도 틀리죠. 주가 전망. 주가 3000선 시대에 우리 코스피입니다. 한국은 괜찮다. 미국이 문제지. 그런데 그 이후로 2200까지 떨어졌어요.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한참 지난해 10월 대비 30-40% 오르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주식해도 괜찮대요. 그때는 팔아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변 지식이 부족하다. 그분이 표절 박사이기 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 현실 경제를 모르는 박사니까. 그러니까 박사가 넓을 박자를 쓰는데 그 한자입니다. 그런데 실제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협사예요. 협사. 좁을 협. 예? 협곡 같이 협자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환율을 모르는 경제학자 있을 수 없어요. 시장 금리를 모르는 금리 전문가 있을 수 없어요.
금리 환율을 모르는 경제 전문가 있을 수 없어요. 또 주식 전문가도 있을 수 없어요. 외환 전문가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경제학자들이 기초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통화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통화는 총통화인데 또 통화량을 중시하고, 통화량보다 금리가 더 중요하고 화폐 유통 속도가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기초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변 지식이 부족한 거는 이제 지금 한 8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지명 관계상 제가 5가지만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문경제학이란 표현이 맞다라는 거죠. 인문학이란 뭡니까? 인간이 생활을 해가는 모습을 그려낸 학문이에요. 그리고 그 답을 제시하는 학문이,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답을 제시하는 것이 결국 인문학이에요. 근데 TV에 출연하시는 인문학, 로마 역사나 얘기하고 그리스 역사만 주로 얘기하지만은, 그것은 인문학의 한 일부분이죠.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 중에. 그런데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그 인문학은, 상당히 이제 우리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경제 이론과는 거리가 있어요. 경제학자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그럼 너는 죽어, 내만 살자,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경제활동은 서로 인간과 인간을 통해서 하잖아요. 인문경제학인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하면 한쪽은 이기는데 한쪽은 망해요. 근데 인문학은 윈윈이에요.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 이기는 거예요. 쉽게 하면 중용이에요. 중용.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공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중용이 인문학의 본질이에요. 근데 경제학은 너는 지고 내가 이기겠다는 거죠. 뭐 정권시장 논리하고는 얼추 비슷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극단적으로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다 실패해요. 그래서 정권 전문가들 중에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 8.15 어머니도 그럴 거고, 그분이 3프로 TV도 가니까 3프로도 그럴 거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운영하는 방송 채널도 그럴 거다. 그분들 얘기 듣고 투자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비정상이다. 왜? 인문학 관련 지식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실패한다. 인문경제학이라는 표현이 맞다는 거예요. 인문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정인데, 가정을 전제로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현실성이 없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제가 뭐 부동산 얘기도 했고 채권 얘기도 했잖아요. 일본 통화 가치가 안정이 된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 돈을 빌리면 현실성 없는 가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일본 경제가 항상 한창 좋을 때인데 그 가정 자체가 틀려먹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학도 물리학의 일부입니다. 근데 우리 경제학자들 중에 물리학 공부하고 경제학 공부한 사람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물리학은 어려워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물리학과 경제학은요, 차원이 다른 난이도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학문이에요. 결국 그 기초과학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제학도 경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화폐이론에 문제점이 많고, 그 다음에 물가이론에도 문제점이 많고, 금리도 잘 모르고 환율도 잘 모르는 게 경제학자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그냥 외워버린 거죠. 근데 물리학의 일부예요. 경제 형상도. 왜냐? 지금 앞에서 그 세입자와 집주인의 게임도 물리학의 일부예요. 심리학이기도 하지만은 그 환경을 이용해 가지고 그 힘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까지 내 세입자한테 집주인들이 전세 가격 올리고 했으니 이번에는
내 전세 가격 낮은 데로 갈 때 돈 내놔라. 그런 거 아니에요. 또 환경이 집이 많이 남아 돌아가요. 빈집이 많아요. 미분양 주택 많아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이제는 힘의 논리죠. 이제 세입자 힘이 세진 거죠. 그리고 경제 현상도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작용해요. 한쪽을 보강하면 한쪽이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그런 거예요. 물이 증발해가지고 기체가 되면 기체는 많아지지요. 근데 물은 부족해지죠. 그런 게 물리학이에요. 마찬가지로 돈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면 2022년 10월부터처럼요. 주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안 되는 거예요. 물리학의 일부라는 거죠. 돈의 이동. 예? 그리고 금리가 시장금리와 또 그 외환시장 관계. 일본이나 또 유럽에서 미국으로 돈이 가는 거예요. 왜? 지난해 1년 동안 달러 강세였으니까요. 지난해 10월까지. 그러니까 달러 강세를 기대하고 금리가 높은 미국에 투자하면서 미국 시장 금리는 안정되는 거예요. 물리학이에요, 이게요. 힘의 원리예요. 또 그 이동에 관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도 물리학의 일부인데 물리학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초 지식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 주변 지식도 전혀 없다. 그래서 자산 시장도 물리 이론적 사고가 필요한데 실제 월가에서 그 물리학 전공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마 최근 지난 10월 이후입니다. 돈을 번 친구들도 물리학 전공자일 거예요. 경제학 전공자들은 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물리학 전공자들이 많이 샀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이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물리학 관련해서 제가 부동산 얘기를 하나 하면 지금 세입자들은 가능한 가격이 낮은 그 전세 가격을 택하거나 월세 쪽으로 전환하면 아마 2년 후에는 가격이 폭락한 주택을 전세 지금 그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그것도 두 채 살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물리 이론을 이용하면 부동산 시장에 전세 세입자가 이제 집주인이 되고 집주인이 오히려 세입자 내지는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세입자들한테 좀 더 그 물리학 이론을 공부하면 이제는 지난 10년간 집주인한테 당했다면 이제는 집주인을 세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뀐 시점에 물리학 공부를 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기초 지식 얘기는 했는데 관련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중에 재정학 제도를 아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학보다는 재정이 훨씬 어렵거든요. 아마 사회과학 중에서는 그래서 제일 어려울 거예요. 또 회계 관련 지식이 없어요.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공인회계사가 해석하는 회계와 경제학자들이 해석하는 회계는 달라야 돼요. 공인회계사는 수치만 정리하는 것이지 즉 결과치 정리하는 전문가예요. 그러나 경제 전문가는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계 관련 지식이 공인회계사 수준의 회계 지식이 아닌 그 회계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 관련 지식이 보완이 되는 거죠. 그래야 부동산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주식시장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채권시장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야 또 경제 전망도 제법 설득력 있게 나오고 또 경제활동의 실패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우리 국내에서는 경제학자들 중에 화폐 개념 제대로 아는 사람 없고, 종이화폐 시대 화폐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금리 제대로 아는 사람 없고, 즉 시장금리 결정 원리죠. 이거는 환율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실물경제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율 개념도 모르는 거예요. 고정환율제도 환율 이론은 간단해요. 그 한국경제 논술 이론 가지고 나오는 환율 이론 다 고정환율제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환율 이론도 대부분 고정환율제도 시대에 등장한 환율 이론이에요. 그러다 보니 환율 개념도 변동환율 시대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고정환율 시대는 두 나라 화폐의 교환 비율이 환율이었다면 변동환율 시대 환율은 상대적 가치의 교환 비율이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경제학자들 내지는 정권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경험이 중요한데 경험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펀드 매니저들은 애널리스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거기에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펀드 매니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학 졸업하고 펀드 매니저로 활동하는 사람 많아요. 불과 1, 2년 만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하니까 당한다라는 거죠. 워런 버핏이 골드만삭스 직원의 98%는 장기적으로 당한다. 그 골드만삭스에 가서 강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전문가는 취약하다. 즉 논리도 없고 그 논리는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를 요약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포유환율연구소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그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의 기초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문학 지식도 필요하고 물리학 지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현실성 없는 가정을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인문학의 본질은 인간관계 학문이니까 결국 윈윈하는 거다. 그러니까 경제학처럼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즉 나만 이기고자 하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쪽에 보강이 돼야 된다. 그리고 경제학은 화폐를 본연통화로 해석하면 접근하면 실패 확률 90% 100%다. 화폐 유통 속도가 더 중요하고 화폐 수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리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균형 잡힌 지식. 그래서 실패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좀 그 공부를 폭넓게 하고자 경제학만 하더라도 금리 제대로 공부하고 화폐 제대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론도 가정을 전제로 한 가정이 아닌 현실에 부합되는 이론을 공부하고 그 경제학자들이 가정을 전제로 통화량만 늘리는 그런 접근 방법.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다. 그럼 다른 나라는 또 풀었으면 필요한 통화량 대비 얼마나 풀었냐가 중요한데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논리는 설득력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그름을 판단해 가지고 내 경제 활동에 응용하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오늘 잡다한 얘기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